네, 지금부터 2020 세계 한국어 대회 이분과 국어교육 평가분과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를 맡은 강원대학교 정진석입니다. 오늘 분과는 고등학교 국어교육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국어 영역이라는 주제로 한 분의 발표를 듣고 다섯 분의 전문가 토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우리 분과에 참여해 주신 참석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발표를 맡아주신 교원대학교 박영민 교수님입니다. 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아주대학교 조아영 교수님입니다. 네, 또 토론을 맡아주신 부산교육대학교 박종훈 교수님입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인하대학교 신명성 교수님입니다. 네, 토론을 맡아주신 이상우 EBX 출판기획팀장님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신림고등학교 장지혜 선생님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분의 발표자와 다섯 분의 토론자로 오늘 우리가 그 국어교육의 평가, 그중에서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의 국어 영역에 대해서 토론을 하려고 합니다. 마침 어제 2021학년도 수능의 이제 채점 결과가 발표가 됐고 아마 오늘 학생들한테 성적표가 아마 통보가 될 겁니다. 그 어제 하루 내내 그 검색어 순위 목록에 이 수능 관련된 검색어가 오르는 내리는 것을 보면서 수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관심과 영향력을 새삼스럽게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에서 오늘 분과의 발표는 상당히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참고로 오늘 분과는 이제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면서 여러분들께서 참여를 하고 계신데요.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회의가 끝난 후에 정리하여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저희 분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영민 교수님의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원대학교 국어교육과 박영민입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은 고등학교 국어교육과 대학 수학능력시험의 국어 영역이라는 내용입니다. 사실 저보다도 이 분야에 대해서 오랫동안 고민을 많이 해오시고 또 연구를 하신 선생님들이 많으신데 제가 이 주제를 발표하게 되어 좀 약간은 긴장도 되고 걱정도 되는 면이 좀 있습니다. 물론 그분들께서 오늘 패널로 토의에 참여해 주시기 때문에 저도 함께 고민하고 배우는 자리로 삼을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내용을 화면 공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출했던 원고에 색깔을 달리해서 주요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서론에서 문제로 삼고자 했었던 내용의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수학능력 시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영향력을 우리 국어교육의 문제와 관련해서 짚어보려고 합니다. 뭐 다 아시는 것처럼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 사회적 민감도가 높고 교육적 파급력이 매우 큰 고부담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바꾸든 항상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각각의 관점에 따라 해결 방법에 대한 고민들도 방향들도 모두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2014학년도 이후로 국어 영역으로 이름이 개명된 이후로 국어교육에 어떤 영향을 수능시험이 미쳤는지, 그 영향을 어떻게 이해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리고 어떻게 관계를 설정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수능 시험을 어떻게 보는가, 그리고 우리 국어과 교육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이 문제 해결 방향들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이 어쩌면 해결 방안이라기보다는 문제를 더 크게 비추게 될 가능성도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고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논의를 이어가기 앞서서 이제 전제가 되는 말씀을 이제 먼저 올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여기에서 말하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은 고등학교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과정에 따른 국어 교육을 일컫는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어 교육이라는 범위가 사실은 매우 크고 그 밑에 있는 구조들이 상당히 광범위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고등학교 국어 교육은 국어 수업에 한정해서 말씀을 드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고 가운데 혹은 발표 중에는 수업 혹은 수업 활동, 교육 활동 이런 말과 함께 병행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모두 알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국어과에는 내용이 두 가지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해두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교육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가 선정한 제재, 즉 교재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내용이라는 말이 어떤 맥락을 따로따로 구분하지 않고 사용되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할 때는 어떤 교육 내용으로서의 내용과 교재의 내용으로서의 내용을 좀 분리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 번째는 현재 수능, 즉 2014학년도 이후로 치루어진 수능이 적성검사와 학업성취도의 성격을 같이 가지고 있다는 전제 위에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실제로 이런 논의들이 좀 여러 개가 있고요. 또 명칭이 언어 영역에서 국어 영역으로 바뀐 것에도 이런 것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전제 위에서 제가 오늘 준비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적성검사에서 학업성취도의 성격을 더해지게 된 데에는 어떤 공교육의 성격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가 표명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언어 영역으로 할 때는 학교 교육에서 감당할 수 있는 지점이 많지 않다 보니까 사교육 의존도가 좀 심해지고 그래서 공교육에 대한 부담이 더 커져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고 그런 것에 따라서 학교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 수능에 미치는 영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고등학교 국어교육의 어떤 그 성격을 강화해 주기는 했지만 오히려 선택 과목의 균형을 깨뜨리는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제 걱정이 좀 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마지막 문단에 보시는 것처럼 국어교육과의 선택 과목은 교육과정상 모든 그 비중이 동일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능 국어 영역에서는 문항수에 따라서 그 비중을 다르게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문학과 독서가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선택하는 선택 과목의 비중이 달리 나타나는 그런 문제 현상이 심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된 것처럼 내년에 치러질 수능 시험에서는 시험 체제가 변경돼서 독서와 문학의 중요도가 더 커집니다. 언어와 매체는 선택으로 화법과 그다음에 장문도 선택으로 편성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점에서 볼 때도 학교 교육의 어떤 그 변화가 크게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거기에서도 이런 비중의 문제가 심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주요 과목 간 불균형의 심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시험 자체가 독서와 문학을 기반으로 이루어지니까 학교 교육이 특히 국어 교육이 문학과 독서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편중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 하면 학교의 국어 교육은 문학 집중 경향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국어의 변별은 독서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좀 큽니다. 예를 들면 1등급과 2등급을 가르는 점수의 분할이 독서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는 뜻인 겁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독서에 대한 지도는 크게 하지 못하고 문학에 대한 지도로 나타나고 있어서 학교 교육의 어떤 그 교육 과정을 심화하고자 도입을 했지만 결국은 독서 영역은 충분히 감당을 해주지 못하는 문제가 나타나고 있어서 이것이 더욱 도드라지는 그런 문제 현상을 경험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좀 있을 수가 있을 듯합니다. 이로 인해서 교육과정과 수능시험의 일치를 의도해서 출발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고등학교 국어교육과정과 수능 영역이 불일치가 좀 더 심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화법도 가르치고 장문도 가르치고 그 외에 다른 과목들도 가르치도록 규정이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수능시험이 교육과정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더 그것을 멀어지게 만드는 역효과가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해소해야 될 지점을 어떻게 모색해야 되나 하는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교육과정과 수능시험을 일체화하면서 나타나고 있는 학교 교육의 또 하나 중요한 변화는 뭐냐면 학교의 교육활동이 점점 수능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연구자들께서도 이미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학교 중간 시험이나 기말 시험조차도 수능 형태를 지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 교육이 학교에서 가르친 것을 올바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학교 평가의 제도가 그것 나름대로 어떤 독창성이랄까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점점 수능 형태로 지향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수능형으로 내면 유능한 교사, 그렇지 못하면 무능한 교사라는 어떤 이런 편가르기와 같은 것들이 나타나는 현상도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애초에 교육과정을 좀 더 잘 해보고자 하기 위해서 출발했던 것인데 역으로 이런 현상들이 더 심화되고 있어서 문제 현상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와 함께 EBS 연계 정책도 같이 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전에 그 언론을 통해서 다 아시는 것처럼 EBS 교재가 우리 수업 시간에 쓰이면서 선생님들께서 많은 불편을 심리적으로 불편을 호소하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도 어떻게 해소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도 이와 함께 불거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현재 국어교육에서는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만 교재로 쓰일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 이외의 자료가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더더군다나 수능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보니까 국어교육을 파행으로 이끄는 건 아니냐라는 목소리들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들도 교육과정과의 문제와 같이 관련지어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문제들을 한꺼번에 해소할 수는 없지만 몇몇 가지의 방안들을 통해서 해소할 수 있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수능 국어 영역 문항의 메타 평가를 좀 더 활성화해보자라는 취지의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뭐 아시는 것처럼 수능 시험 자료는 약간 보안 자료여서 우리가 연구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능 점수는 그 자체가 어떤 뭐 도농 간의 격차라든가 이런 지역 격차 혹은 재수생과 현역 학생들의 어떤 격차라든가 이런 문제들에 관한 정보들을 고스란히 안고 있어서 상당히 민감한 자료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이 이 자료들을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정도로 허용을 해서 이것을 통해서 좀 더 나은 어떤 교육의 모습들을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은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능에 대한 비판적 검토들이 여러 가지 연구들이 있었는데 이런 문제들이 이제 각각 연구자들이 소속된 분야로 한정되는 그런 한계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제 문학 쪽 문학에, 화법을 공부하신 분들은 화법 문제, 뭐 장문을 공부한 사람들은 장문 문제, 이렇게 영역 한정적으로 접근하는 문제들이 있었는데 이것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수능 국어 영역을 쪼개지 말고 커다란 국어 교육이라는 이름에서 접근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체 45문항 문제를 내는 과정 속에서는 어떤 역할 분담도 필요하고 난도의 조절이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역할들을 나눠 맡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어떤 영역을 쪼개서 연구를 하게 되면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이런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은가 하고 생각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평가원의 그 연구자들께서 이런 연구들을 한 경우들이 있습니다만 외국의 사례들을 가지고 와서 어떤 모형들을 평가 모형들을 우리가 고민을 해본다면 좋은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섣부른 주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2014학년도 이후로 학업 성취도의 성격을 강화해 왔던 것이 오히려 좀 더 멀어지게 만드는 이런 역효과를 좀 내고 있어서 2014학년도 이후로 강화해온 학업 성취도의 성격을 좀 더 좀 누그러뜨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가령 학업 성취도의 성격을 더해지면서 개념 모드를 직접 문항에 노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께서는 문법 영역이 즉 현재 명칭으로 언어 영역이 될 텐데요. 언어 영역이 그 수혜를 가장 크게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전에는 뭐 형태소 혹은 뭐 의문 이런 것에 관한 개념을 직접 노출할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직접 노출하고 물을 수 있게 되었으니 최고의 혜택을 받은 거다라는 이제 표현일 텐데 근데 오히려 이것이 교육과정에 실제로 있는 용어이기 때문에 노출을 할 수 있게 된 것인데 이로 인해서 학생들은 학습 부담을 더 크게 느끼는 그런 문제 현상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그래서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는 뭐냐 하면
오히려 언어에 대한 선택이 비율이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이 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학업 성취대 성격을 좀 낮추면 이 영역, 학생들이 좀 피하려고 하는 영역에 대한 선택의 비율을 좀 높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섣부른 예측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방향이 타당한지는 우리가 면밀하게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이런 방안들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이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육과정을 개편하게 될 때 수능 시험 과목과 교육과정의 선택 과목 수를 일치해야 되는 문제들도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불일치 문제가 결과적으로는 과목을 선택하는 이런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교육과정을 어떻게 우리가 효과적으로 편성을 해서 수능 과목의 시험 과목 수와 일치하도록 할 것인가 하는 고민들을 다시 모색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 내용에 관련된 문제인데, 우리는 EBS 교재를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국어교육의 파행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러왔었는데, 실제로는 교육 내용은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거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자료를 다채롭게 선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작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마다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핵심은 뭐냐면 교육과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을 가르치냐 하는 여부이므로, 그것을 다루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지고 온다면 국어교과서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든 EBS에 수록되어 있는 제재든 그것을 굳이 가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문제를 좀 더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국어교과서를 우리가 검정이라는 제도로 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을 좀 더 유연한 형태의 발행 체제를 추구할 필요가 있을 듯도 합니다. 그래서 국어교과서의 발행 체제를 좀 더 유연하게 바꾸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교육 내용과 교재 내용의 관계를 좀 더 발전적으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온다면, EBS 교재에 수록되어 있는 어떤 제재나 작품을 수업 시간에 가지고 온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한 가지 이제 우려가 되는 것은 국어 교과서는 좀 더 얇게 만들려고 하는, 작품 수를 줄이고 즉 학습량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EBS 교재에는 이제 많은 작품이 실려 있어서 부담스럽다, 이런 이제 현장의 목소리들이 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의 관계들도 우리가 수업 자료로 이제 하는 과정에서 다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내용을 통해서 완벽하게 수능 시험이 해결될 수는 없을 듯 합니다.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이. 그러나 오늘 전문가 선생님들의 의견을 좀 들으면서 저도 의견을 좀 더 정교화하고, 이런 걸 통해서 수능 시험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들을 극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론 선생님들의 말씀을 좀 들으려고 시간 확보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발표가 조금 빠르게 진행되었는데 양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박경윤 교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그 알차고 효율적인 발표였습니다. 그 수능 국어 영역이 고등학교 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을 이제 진단하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숙고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제를 마련해 주신 발표였습니다. 다시 한번 발표에 감사드리고요. 그럼 지금부터 그 박영민 교수님의 발표에 대해 토론을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 수능과 관련된 이제 여러 경험과 또 논문을 쓰신 바 있는 5분의 전문가를 모셨는데요. 이 사실은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고 다뤄야 될 지점들이 많고 또 그런 점에서 그 내용이 충실한 토론문을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한 분에 한 5분에서 7분 정도 토론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한 분당 5분씩 5분의 토론을 요지 중심으로 듣고 이러한 토론에 대해서 발표자인 박경민 교수님이 종합적으로 답변을 해주시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학계에 있는 전문가 3분의 토론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아주대학교 조아영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조하연입니다. 예, 아주 전문가라고는 할 수 없고 예, 조금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정도여서 말씀드리기가 좀 민망합니다. 그렇지만 준비한 토론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박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에 뭐 거의
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토론자 역할이 있기 때문에 좀 억지로 좀 의도적으로 좀 반대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수능이 국어 교육에 미치는 학교 현장에 미치는 영향이 아니라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국어 교육이 수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 이런 방향에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수능이 좀 너무 억울해할 것 같기도 해서 예, 뭐좀 생각을 좀 반대 방향에서 해보려고 합니다. 수능 첫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수능 국어 영역의 이제 체계 변화가 앞으로 이야기할 그 여러 가지 우려되는 부분들인데요. 두 번째 문단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수능 국어 영역에서 과목 구반의 그 안배 이 관련된 변화는 사실 이번에 예고된 필수 선택 구분 이전부터 꽤 오랫동안 진행된 것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수능 언어 국어 영역에서 각 과목의 문항수 조정을 하는 것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바 있고요. 또 어느 날 갑자기 또 특기 평가가 없어지기도 했습니다. 일반인의 관점에서 뭐 그렇다는 말씀이고요. 이런 면에서 비교적 대등한 문항수가 안배됐던 초기의 수능 언어 영역에서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현저한 차이가 있는 지금 수준까지 달라지게 된 맥락도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 맥락은 수능이라는 시험과 국어교육의 각 과목이 접점을 찾는 과정일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어떤 과목이든 그 접점을 원만하게 잘 찾은 경우는 없는 것 같은데 여타의 과목에 비해서 그 접점 찾기가 더욱 어려웠던 과목들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수능을 통해서 평가 가능한가의 여부, 또 수능이라는 시험의 성격상 강조될 수밖에 없는 변별력 그리고 난이도 뭐 이런 것들에 대해 여러 과목들이 같이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폭넓게 다양한 과목들을 포괄할 수 있는 기술적 해법을 좀 모색해 주셔야 되겠고 또 고등학교 국어교육을 계획하고 또 실행하는 입장에서는 현재 상태에서의 수능과 각각의 과목이 어떻게 결합해야 하는지를 적극적으로 제시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발표자께서 언급해 주신 학교 국어교육 활동의 수능화에 대해서인데요. 뭐 충분히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 이제 공감을 하는데 좀 이제 다른 방향으로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인데요. 수능형으로 출제된 학교 시험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에 대한 이유는 조금 다른 요소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수시와 정시의 비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따라서 또 변화가 있겠지만 적어도 현재 입시에서 내신 성적은 전에 없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로서는 내신 성적이 입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기 때문에 수능에 버금갈 정도의 정확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는 것도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교사가 수업에서 언급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정확성 또 정합성을 갖춘 문제를 출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면에서 수능형 출제에 대한 학생들의 선호는 기존의 내신 시험의 수준 방식에 대한 불만 그리고 개선에 대한 나름대로는 매우 합리적인 요구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만일 이렇게 보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하다면 적어도 내신 시험의 수능화에 대한 요구는 입시에서 내신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면서 이미 예정된 것이고 학교의 평가에 대한 뿌리 깊은 안타깝지만 뿌리 깊은 불신과도 연결되는 문제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세 번째로 학업 성취도 관련된 문제인데요. 이것도 이제 두 번째 문단부터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개념어나 지식을 지금보다 덜 노출시키면서 출제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그렇게 쉬운 일은 또 아닐 것 같습니다. 문법을 예로 들어주시기는 했는데 다른 과목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문법에서 개념과 지식이 차지하는 위상이 훨씬 높기는 하겠지만 어떤 과목이든 학습해야 하는 체험과 탐구 과정에서 지식과 개념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학습자들에게 학습 용어가 문턱으로 작용하는 현상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지금은 문법 영역이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만 다음에는 또 다른 과목에서 반복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수능 영역에서 독서가 참 독특하기도 하고 중요하기도 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떻게 보면 문제적인 위상을 차지하고도 있는데, 그래서 이제 평가들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갈리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독서 교육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매우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독서 교육에서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의 문제보다 상대적으로 좀 덜 강조된 결과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독서 문제에 대한 비판의 대부분은 그 지문의 내용에 대한 평소의 이해도가 지나치게 큰 영향을 미친다와 관련되는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는 사실 문학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가 있고, 그렇다면 마찬가지의 비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학에 비해 독서에 대해서 유독 이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는 것은 문학의 경우에는 한국인으로서 읽어야 할 것들에 대한 암묵적인 합의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보통 사람에게 어떤 텍스트든 무리 없이 읽어낼 수 있는 독서 능력을 기대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교의 독서 교육에서 교양인으로서 마땅히 읽어야 할 것들에 대한 독서 경험을 축적하는 것, 이것이 좀 더 강조될 필요가 있고, 이것이 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지게 된다면 수능 독서 문학의 출제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원만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 끝으로 이제 마무리를 하자면, 제가 보기에 이제 우리가 계속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수능의 모습은 우리 교육의 모든 요소들이 함께 영향을 미쳐 만들어낸 그 결과라는 점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육의 어려움은 수능을 없앤다고 해결될 것도 아닌 것 같고, 또 수능을 완벽하게 바꿈으로써 해결될 문제도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리겠지만 수능과 연결된 또 수능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이 세심하게 조정됨으로써 각각의 단계에서 최선의 균형을 잇도록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거칠게 몇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예, 부족한 부분 널리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조한 교수님의 토론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토론을 듣고 종합적으로 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부산교육대학교 박종원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부산교대 박종훈입니다. 자료집에 있는 토론문이 양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그 좀 압축을 해서 토론문을 좀 짧게 새로 썼습니다. 이 토론문을 읽어 나가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박영민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서 많은 부분에 공감하지만 이 토론자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몇 가지 의견을 보태고자 합니다. 먼저 수능 국어의 학업성 취도 평가 성격을 약화시키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상적인 측면에서는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합니다. 사실 2014 때 이 학업성 취도 평가 성격으로 바꾼다고 했을 때 당시 제가 이제 그 평가원에서 수능 관련 일을 하면서 사실 정말로 격렬히 그 마음속으로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저 그 학업성 지도 평가로 전환이 됐지요. 당시 이제 교육당국이 수능의 학업성 지도 평가 성격을 강화한 것은 이제 학교 공부 따로 수능 공부 따로라는 이 수험생의 부담을 경감하고 학교 공부를 충실히 하면 수능 점수도 잘 받게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인데 사실 국민적 차원에서 이 취지 자체를 논박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학업 성취도 평가의 성격이 약화되면 학교 공부와 수능의 연관성이 낮다는 학교 현장의 인식이 강화되어서 오히려 문제가 더 심화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듭니다. 단적으로 화법의 예를 들자면은 사실 학교 현장에서 그 화법 교과서를 가지고 수업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은 2014 체제 전이나 후나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2014 이후에는 그 수능 문항 선지에 사용되는 이 개념어에 대한 이해를 위해서 그래서 또 교과서를 몇 번이라도 이제 훑어본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예, 다음으로 그 EBS 교재 수업 시간 활용에 대한 의견입니다. 그 말씀하신 그 취지에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EBS 교재는 기본적으로 수능 대비 수험서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의 성취 기준을 기반으로 이루어진 교과서 중심의 국어 교육과는 잘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업 시간에 EBS 교재를 말씀하신 취지대로 교육과정에 맞게 활용하려면 성취 기준에 비추어서 지문과 문항의 적합성을 일일이 판단해야 하고 아마도 대부분의 경우는 학교 선생님들이 지문이나 문항을 재구성하셔서 활용해야 하는 이 수고로움을 감수해야 할 것인데 현장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면 실현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고등학교 교육에서는 수능 출제 범위에 해당하는 이 과목을 배우는 시기가 학교마다 다릅니다. 예컨대 독서 과목을 A 고등학교에서는 2학년 때, B 고등학교에서는 3학년 때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EBS 교재는 당해 연도에 출간된 연계 대상 교재만 수능에 연계가 됩니다. 따라서 1학년이나 2학년 때는 근본적으로 연계 교재를 수업 시간에 활용한다는 것이 구조적으로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만약에 1학년이나 2학년 때 배운 연계 교재까지 전부 다 출제 범위에 포함시켜서 연계를 한다고 하면은 학생들이 배워야 할 연계 교재의 양이 3배로 늘어나게 되는 셈이 되는 거죠. 결론적으로 EBS 교재를 국어교육 정상화의 관점에서 수업 시간에 활용하는 것은 이러한 현실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상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EBS 연계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사실 EBS 연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고 대신에 교육복지 차원에서 EBS 교재와 강의에 대한 투자, 국가적 지원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EBS 교재와 강의를 사교육 콘텐츠에 전혀 밀리지 않을 정도로 더욱 발전시키고 이것을 학생들이 무료로 그리고 스스로 공부하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수능 국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능뿐만 아니라 교육과정과 교과서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는 취지에서 3가지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는 교과서 중심의 국어 수업과 수능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려면 이 미시적 독해 기능과 같은 수능의 요소가 서답형, 구술형, 토의형 등의 다양한 형태로 변환되어서 교육과정과 교과서 속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말하자면 그 교과서의 수능화라고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어떤 선다형 중심의 제한된 사고력을 강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국어 교육 과정과 현대 국어 교육이 패러다임에 맞는 형태로 들어오는 것이고 또 그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일정 정도 비중으로 다뤄 주어야 학교에서의 국어 수업과 수능과의 어떤 일치도가 더 늘어나서 학교 교육의 정상에 기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교육과정 성취 기준에 이러한 어떤 미시적 독해 기능과 같은 이런 요소들을 추가하거나 만들어주는 것이 어렵다면 한 학기 책 한 권 읽기처럼 어떤 대원칙으로서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교과서 검정기나 집필 기준 등에서 이런 수능의 평가 요소에 해당되는 그러한 뭐 수능이라는 말을 명시할 수는 없겠지만은 결과적으로 같은 그런 요소들을 교과서에서 어떻게든 다룬 장치를 마련해라 이런 기준을 마련하는 방법도 있을 것입니다. 둘째로 향후 교육과정 개정에서는 국어교육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면서도 수능 출제 과목이 될 만한 과목을 2과목 정도 우선 설정하고 나서 그 밖에 다양한 과목을 설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 그 박예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선택 과목 그 수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이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교과가 있습니다. 바로 영어인데요. 영어는 이제 출제 과목에 2014부터 영어 1, 영어 2 물론 공통 영어 과목은 따로 있습니다만은 별도로 영어 1, 영어 2라는 과목을 만들어서 그 과목을 수능 출제 과목으로 삼고 있거든요. 사실 이 수능 출제 과목을 2과목, 3과목 이렇게 제한하는 것은 이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출제 과목 수를 줄여야 한다는 교육 당국자들의 논리 때문입니다. 이건 이제 사실은 국어교과 외적 논리죠. 그래서 이런 교과 외의 논리에 의해서 사실 국어과의 특정 영역이 수능 출제 범위에서 제외될 위험에 처하기도 했고
2024 당시에는 이제 화법과 작문이 제외될 뻔하다가 극적으로 다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선택형 수능으로 전환된 것도 이러한 문제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문법 교육과정 내용의 혁신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박민 교수님께서는 그 문법 영역을 예로 드시면서 그런 개념어의 사용의 문제라든가 이 교과 지식을 직접 묻는 문제, 그리고 그것으로 인한 어떤 이 학습 부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수능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저는 교육과정에서 먼저 해결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육 당국자들은 유독 문법 영역에 대해서 수험생들이 학습 부담을 거론해 왔는데, 저는 현행 문법 교육 과정이 충분히 그 자체로 가치가 있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 고등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내용이 국어 국문학과에서 배우는 국어학 개론 과목에 상대적으로 쉬운 버전처럼 보이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일반 시민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혹은 대학 예비 수험생에 대한 어떤 교육 내용으로서도 이게 가치는 있지만 이것이 최선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인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차제 충분한 시간과 예산을 들여서 교육부, 평가원, 국어원, 학회 이런 단체들이 같이 협심해서 문법 교육과정 내용과 수능 출제 내용 혁신에 대한 연구를 수행해 보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예, 제 말씀은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토론 발표문에 대한 질문과 함께 또 좋은 제안까지 해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으로 인하대학교 신명성 교수님의 토론을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인하대학교 신명선입니다. 이미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사실 지금 말씀해주신 선생님들하고 이제 실제 생각의 방향은 다를지 몰라도 고민의 방향은 사실은 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두 이제 수능이 정상화되고 또 학교 교육이 정상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이런저러한 이제 고민과 또 방안을 제시해 보는 것인데, 같이 함께 제 고민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기 전에 꼭 얘기하고 싶은 게, 지금 현재 이제 수능이 뭐 쉽게 얘기해서 고부담 시험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사실 수능에 대한 얘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다양한 문제가 이 수능이라는 하나의 입시 제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단지 교육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경제적이고 사회적이고 문화적 측면에서 아주 다양한 문제들이 서로 이 수능이라는 하나의 제도에 얽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다면적 프레임으로 접근해야 되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러한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이제 교육이라는 잣대라고 생각합니다. 이때 교육이라는 잣대도 또 사실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넓은데요. 교육의 본질 논리를 우선시하자는 얘기를 좀 다시 한번 좀 드리고 싶습니다. 뭐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또는 경제적인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서 등 뭔가 다른 논리로 수능을 이렇게 바꾸자 저렇게 바꾸자 이렇게 논의하는 것들은 물론 유의미한 지점들이 있지만 우선순위를 따질 때 사실은 수능이라는 이 제도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취지보다는 후순위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능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대학에서 학생들이 자기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학생들을 뽑고자 하는 시험입니다. 말 그대로 선발 시험이죠. 근데 이 수능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가장 기본적인 본질적인 성격을 살리는 게 일단은 가장 중요한 거고, 학생들을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갖도록 기르는 것, 그리고 그런 능력이 있는 거를 뽑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 시험의 본질인데, 이런 본질로는 어느 순간 사라졌고 이제는 좀 다른 논리, 불평등 논리라든가 같은 또는 경제 논리라든가 학교 교육 정상화라는 이름 하에서
다른 논리들이 그 안에 들어오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눈앞에 이제 목격되고 있는 이런 다양한 문제 제기라든가 문제의 해결 방향에 관한 논의들이 수능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격을 살리는 방향이 아니라는 그런 논리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을 일단은 좀 하게 됩니다. 물론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네, 일단은 다시 한번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싶고요. 일단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수능 국어 영역에서의 영역별 비중과 문항수에 대한 얘기를 다시 한번 꺼내고 싶은데 이 부분을 지금 아까 문법 영역에 대한 얘기도 계속 나왔습니다만 화법과 작문 영역도 마찬가지고요. 문법, 이제 독서하고 문학 영역이 굉장히 그 비중이 높아져 있는 이런 상황이 수능이라는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아이들을 뽑겠다라는 기본적인 시험의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인 건지 이 부분에 초점을 두어서 좀 얘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른 논리보다는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특성,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예, 그렇다면 이제 다양한 목적으로 대학에 수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의 다양한 다양성들을 고려하는 방식에서 정말 필요한 국어 능력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이때 또 이제 우리가 수능이라는 이 시험이 가지고 있는 성격, 물론 시험이라는 성격 자체를 바꾸는 것도 방법이 되겠죠. 수능이라는 시험 성격 자체를 뭐 이제 외국의 경우처럼 논술형으로 바꾼다든가 면접을 특별히 강화한다든가 이런 것도 물론 가능할 수 있겠지만 오지선다형 지필고사로 이제 시행되고 있는 현재 시험 체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그런 걸 고려하지 않을 수도 없는데요. 굉장히 복합적인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현재의 수능이 합리적인 틀인가 여부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이제 저는 이제 이런 측면에서 이 발표문이 수능 국어 영역이라는 그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여부를 뽑고자 하는 시험이라는 이 시험의 특성을 고려했을 때 정말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인가를 먼저 다룰 필요가 있겠다. 지금 주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한다는 미명하에서 이제 그 현실적인 문제들은 다양한 원인으로 이제 제기되고 그 논리는 굉장히 복잡한 논리인데 복잡한 그 프레임 안에서 각자 개별적으로 다른 프레임으로 A 프레임으로 제기된 문제를 B 프레임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던가 A, B, C가 복합적으로 되어 있는 프레임의 문제를 뭔가 다른 방식의 접근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식의 문제이기 말고 이렇게 복잡할 때는 결국은 본질로 돌아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능 국어라는 이 시험의 기본적인 특성을 고려해서 문제의 해결책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의 첫 번째 문제 제기는 앞에서도 지금 계속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고 조금 넘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 세 번째 문제도 이미 앞에서 이제 다른 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수능을 학업 성취도 성격으로 간다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한두 문제만 좀 더 보태고 싶은데요. 학업 성취도 성격으로 간다라는 이것을 이제 주장하는 이유는 학교 교육의 정상화입니다. 그리고 이 학교 교육의 정상화라는 이 말 안에 굉장히 많은 복잡한 논리들이 얽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한다라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정상화시키겠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이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는 것인가에 대해서 의견의 일치가 없는 상태에서 학교 교육을 정상화시켜야 되니까 학교에서의 선택 과목 체계와 수능 체제를 일치시킨다는 이런 식의 논리가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피상적인 논리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제 이 수능 문제에 대한 해결을 같이 고민하는 자리에서 중요한 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고민을 해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 아까도 몇 가지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만
수능에서 국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적성 검사의 성격으로 갈 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학이나 사회나 과학 같은 과목은 또 어떤 방식으로 적성 검사의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인가? 예전에 이제 기존에 우리가 해왔던 방식을 고민해 보면 각각이 얘기하고 있는 각 과목별로 얘기하고 있는 적성 검사의 성격이 서로 과목별로 서로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같이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법 영역에 대해서 아까 이제 말씀하실 때 특히 문법 영역의 경우에만 아까 조아연 쌤도 말씀하셨지만 유독 문법 영역에 대해서만 전문 용어를 노출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고 또 문법 영역이 수혜주인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좀 사실 동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문법이 왜 수혜주인지 알 수가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요. 지금 이제 문법은 이제 성책 영역으로 선택 과목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 매체 과목과 지금 엮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문법은 물론 이제 상위권 학생들에게서는 문법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문법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우리나라 수험생 전반을 봤을 때는 문법은 포기해도 되고 더구나 이제 계속해서 방향은 최대한 쉽게 내라 이런 식인데 학습자들이 학습 부담을 가지고 문법 용어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학생들이 3년 내내 죽어라 공부하는 것은 문학 영역이고 문학에 대해서 그렇게 시간을 들이고 문학에 대한 부담을 그렇게 많이 느끼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문법 영역에 대해서만 부담을 느낀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은 현상을 제대로 보고 있는 것이라고 보기는 저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여기서 학습 부담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는 건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우리 박종훈 쌤이 얘기하신 것처럼 문법 영역의 문항 내용을 바꾸자라든가 목표를 바꾸자라는 논의에 대해서 동의하고요. 또 문학이 가지고 있는 중요성에 대해서도 동의합니다. 사실 이런 다른 논리 지금 뭐 다른 논리를 가지고 어떤 특정 영역이 어떠하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사실은 이제 학습자들이 대학에서 수학할 수 있는가를 볼 때 학습자들에게 어떤 능력이 필요한가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사고력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학습자들이 대학에 와서 전문 도서를 읽고 쓰고 말하고 듣고 하는 데 있어서 문법이 어느 정도 유용한가 이 부분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뭐 마취법 띄어쓰기를 강화하자라든가 올바른 글쓰기의 부분을 좀 강화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저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같이 교육의 본질 논리로 가서 고민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네 번째 부분은 아까 우리 박영민 쌤이 제안해 주셨던 메타평가 활성화에 대해서 깊이 공감한다는 의견을 적었습니다. 또 다섯 번째는 우리 박영민 쌤께서 아까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 복합적 문제 출제 아이디어도 저는 매우 흥미롭고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부분에서는 수능을 제자리화, 수능의 올바른 자리매김에 대한 고민이고 이런 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분들이 다 같이 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근본적인 마음은 같은데 방향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를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하고 정확한 또 바람직한 방향을 찾아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지상으로 저희 이제 학계 전문가 세 분의 토론을 들었고 이제 두 분의 토론을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좀 정해진 시간이 좀 타이트해서 남은 두 분에게 5분 정도 토론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저 수능 문항개발의 중요한 파트너인데요. EBS의 이상호 출판계 팀장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EBS 학교교육본부 출판기획 팀장 이상호라고 합니다. 일단 화면 하나 띄우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박영민 선생님께서 좀 제시해 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고 제가 좀
토론하기에 앞서 좀 전제를 해야 될 것이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EBS의 공식적인 입장이 아니고 제 개인적인 입장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저희 EBS는 그 수능 EBS 교재 연계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철저히 이거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수행한다는 입장에서 저 그간에 좀 쌓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2022학년도 그러니까 내년이죠. 중요한 변화 세 가지가 적용되는 때입니다. 첫 번째, 수능 EBS 교재 연계율이 50%로 하향 조정되고, 두 번째는 정시 모집 비율이 30% 이상으로 상향 조정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2022학년도 수능 예시평가에 나와 발표를 평가원에서 했듯이 공통 선택형으로 편제돼서 변화될 예정입니다. 사실 이렇게 결정되기까지 그 공론화위원회 같은 국가적 협의체까지 구성하며 사회적 합의를 이뤄내고자 상당한 정도의 비용과 관심이 집중됐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제기가 됐었고요. 좀 어렵게 봉합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그 사회적 관심은 그 의층 자녀의 수시를 통한 대학 입시와 관련해서 정치적인 이슈화도 상당한 수준에서 이제 진행됐었고 현재 진행형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꿈과 진로에 기반해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야 되는 수시가 입시가 복잡하고 다단할수록 사교육비는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사실과 그 대중의 인식과 맞물려서 상당하게 좀 반감을 일으켰던 것들이 사실이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국가 단위 선다형 지필고사가 대안으로 작용하여 어떤 단체에서는 뭐 수능 중심 정시를 100% 선발한다는 주장까지 하게 이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민감한 주제를 다시 이제 언급하는 이유는 그러니까 수능이 가지는 사회 정치 교육 정책적 측면을 어느 정도로 고려해서 수능 평가의 논의가 좀 진행되지 않는가. 그러니까 앞서 그 교육 전문가들께서 교육 내적인 논리 내지는 교육 본질적인 측면에서 말씀하셨는데 이런 수능은 또 하나의 정책에 가깝고 이게 또 국민의 어떤 이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라는 측면에서 제가 또 하나의 그냥 의견을 제시한다고 이해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논의들이 그 교육부와 그 교육과정 평가원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기보다도 그 외곽에 있는 이런 학회단이나 학문 공동체 이런 데서 좀 본격적으로 좀 많이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럼으로써 이런 것들의 어떤 대안을 마련하고 선택할 수 있는 폭을 좀 어느 정도 제시해 주는 것이 오히려 교육부나 평가원에서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것보다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려고 한다면은 사실 학회나 학문 공동체 내에서도 교육 현장이나 국민들의 목소리를 좀 실질적으로 또 담아낼 수 있는 요구들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수능이라고 하는 것이 그 초중고 교육과정을 거친 학생들의 이후의 삶과 굉장히 밀접하게 돼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어떤 상대적 박탈감과 맞물려 가지고 굉장히 좀 민감하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좀 고려하면서 수능과 관련된 논의가 좀 진행됐으면 좋겠다라고 제 나름대로 좀 외곽에서 중심을 담아서 이렇게 의제제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좀 학문 공동체나 학회, 그다음에 이거를 정책을 수행하는 기관들, 그러니까 교육부, 평가원, EBS 이 외에 다른 데서는 충분히 좀 논의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것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수능 시험의 역할을 좀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어차피 이 객관식 문항만으로 평가지를 구성해야 된다고 한다면 그 한계를 명확히 하고 객관식 문항이 지니는 장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평가지를 구성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봄지 하지 않는가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제가 이렇게 드리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과 동시에 또 하나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박영민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운데 좀 제가 좀 눈에 좀 들어왔던 내용이 이 선택 과목 간 또는 국어 과목 간 하위 영역 그 통합 문항을 좀 적극적으로 만드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국어교육 목적 면에서도 좀 필요하다고 보고, 현실적으로 EBS 교재를 이제 만들 때 EBS 교재 지문이나 작품 수록되는 작품 수가 굉장히 좀 많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 굉장히 적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제한된 지문이나 작품을 가지고 사교육 시장에서는 탈탈 털어버릴 정도로 변형 문제가 굉장히 양산되는 부작용이 좀 많이 좀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영역 선택, 영역 간 그 복합형 내지는 융합형 문항을 좀 적극적으로 만들어 보는 것이 좀 어떨까라는 제언을 좀 드리고 싶고요. 관련해서 아까 그 박정호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그 국어 영역 이외에 다른 영역에서 하는 어떻게 좀 평가지가 구성되는지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좀 뭐 세간에서는 국어 영역이 뭐 한 지붕 다섯 가족, 그러니까 다섯 영역 선택 과목과 관련해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논리는 내적 논리가 굉장히 좀 빈약하다고 봅니다. 이건 언제까지나 허물어질 수 있는 좀 빈약한 구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내적인 어떤 구조 내지는 논리를 확실하게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 학생들의 입장에서도 이렇게 좀 때만 되면 바뀌는 어떤 평가지 구성에 대한 혼란으로부터 좀 자유로워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확실하게는 하여튼 그 평가지 구성과 관련해서는 내적인 논리가 확실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다른 교과를 봤을 때 좀 그런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학 같은 경우가 사실 1, 2, 3학년까지 배웠던 단원 중심 내지는 개념을 여러 가지 융합형으로 통합형으로 내고 있고요. 뭐 사회도 그렇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어 같은 경우도 이제 좀 여기서는 그 이해 영역이라고 할 수 있는 듣기하고 읽기를 딱 한정을 하고 그 안에서 그 평가 문항이 굉장히 모듈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저는 좀 좀 많이 부럽다는 생각을 좀 솔직히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다방면으로 학생들에게 좀 보여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제가 이 줌이 좀 너무 오랜만이라 예, 좀 말도 좀 두서없이 말씀을 드렸고요. 굉장히 좀, 예, 좀 정연하지 못한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발표는 지금 토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연계 개발의 당사자로서 또 좋은 제안 네,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 EBS 수능의 가장 중요한 당사자는 아마 이제 학생과 교사일 텐데요. 그런 점에서 신림고등학교 장지혜 선생님의 토론을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림고등학교 장지혜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수능 준비로 책상을 나르고 교실 벽에 낙서를 지우고 방호복 입는 연습을 하던 그 12월 초에 이 토론문을 작성하게 되었는데요. 수능과 직접적으로 대면하고 있는 현장 교사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수능 국어 영역의 본질적 기능에 대한 지점인데요. 발표자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재 수능 국어 영역이 적성고사로서의 기능과 성취도 평가로서의 기능이 착종되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의 보다 본질적인 원인은 어느 한 기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다기보다는 영역별로 다르게 구현되거나 또는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컨대 독서는 적성고사로서의 기능이 강하지만 문법의 경우 성취도 평가로서의 기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고 또 같은 국어 영역 내의 문항들이 서로 다른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는 것인데요. 또는 작문의 경우에는 계획하기, 내용 생성하기 이런 각 단계별 쓰기 전략을 다양한 텍스트 유형과 연계하여 문항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이것은 대학 수학을 위한 사고 도구로서의 쓰기 능력에 대한 평가도 아니고 고등학교에서의 성취 기준과도 거리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면한 과제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기능을 배제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어의 전 영역에서 고르게 이 두 기능을 포괄하여 제대로 구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메타평가 활성화 방안에 관련된 궁금증인데요. 제안하신 커브 모형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차원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는 것과 그 결과를 활용하여 수능이라는 체제 그리고 그 수능 국어 영역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과는 커다란 괴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수능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사회적 민감도가 높고 교육적 파급력이 큰 평가라는 점에서 그러한 모형을 활용한다 할지라도 제한된 주체들의 논의에서 비롯된 검토 결과는 어디까지나 재원에 불과할 뿐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거시적 차원에서의 검토보다는 오히려 수능 문항들이 실제 학습자의 여러 가지 능력들에 대해 얼마나 예언력을 갖고 있는지 또 실제 국어 능력으로 얼마나 전이되는지를 판단하고 이걸 학교 교육에 어떻게 피드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우선적이고 기묘한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능이 학교 현장의 국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점인데요. 아무리 실제 국어 능력과의 상관성과 타당도가 높은 우수한 평가 문항이라 하더라도 특정 유형의 문항이 오랜 기간에 걸쳐 특정한 몇 가지 방식으로만 반복되고 고정되면 학교 현장에서는 현실적으로 반복적인 문제풀이 기술을 습득하게 하는데 치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수능뿐만 아니라 대학별 논술고사에 대한 학교 현장과 사교육 시장의 대응을 통해서도 이러한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의문입니다만 그렇다면 고등학교 국어 교실을 정상화하면서도 선발 시험으로서의 수능 국어 영역의 기능을 실현하는 것이 가능한 일일지요. 그렇다면 수능 국어 영역 평가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다른 내용 교과와 달리 궁극적으로 놓치지 말아야 하는 점이 있다면 무엇인지 이에 대한 발표자의 견해를 청해 듣고 싶습니다. 수능이 학교 현장에서의 국어 교육을 왜곡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수능을 통해 국어 교육이 보완될 수 있는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 있다고 믿고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의 논의들이 의미 있게 진행된다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교육 현장의 어떤 고민과 기대가 담긴 토론이었습니다. 네, 이상 5분의 전문가 선생님의 토론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제 많지 않기 때문에 발표자 선생님께서 고민이 많으실 텐데 발표자 선생님께 좀 핵심적인 답변을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 가지 그 제안도 해주시고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의 어떤 짧은 지점들을 말씀해 주셔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예, 수능이 이제 복잡한 만큼 이제 접근법이 다양하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말씀을 듣고 있는 내내 이제 그 생각을 계속 하게 되었습니다. 두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고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바로잡을 사항인데요. 저는 아까 이제 신명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문법을 이번 영역에서 이번 개편에서 수혜를 받았다거나 그렇게 본다기보다는 이제 그렇게 보는 분들이 좀 있으신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 것 같다라는 취지의 뜻이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이상호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지필 시험이니까 지필 시험에 적합한 형식으로 이것을 최적화시키는 게 어떠냐라는 제안도 제가 동의를 하지만 이제 제가 고민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를 선택하면 이 말은 다른 것이 배제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이 계속 우리 국어 교육의 파행으로 작용을 하고 있으니 우리 수능 시험에서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 국어 교육으로 담당하게 한 그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하면 균형감 있게 다룰 수 있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접근법에서 이런 제안을 해 주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본질적인 것이 문제 해결이 되는 것도 맞고 그리고 이 본질을 또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해결 방법도 매우 다른 것이 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이제 국어교육 학계가 이것에 대해서 종합적인 의견을 마련하는 게 좋겠다는 제안도 있으시고 또 장지혜쌤이 여러 가지 이제 의문 혹은 이제 답변을 기대하는 이런 내용도 많으신 터에 어쩌면 우리가 국어교육학이라고 우리가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들을 좀 다루기는 했지만 좀 더 집중적이고 어떤 그 수기에 가까운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이 본질이라는 것을 바라보는 뭐가 본질이냐 이것도 어떤 학문적 배경이나 관점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어서 정말 그 우리 교육과정 개편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 평가 문제와 함께 교육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과목을 어떤 방식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우리가 논의해보는 그런 자리가 좀 충분하게 좀 마련이 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시간 제한상 충분히 말씀을 드리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시간을 충분히 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다들 말씀하시는 것처럼 수능에 대한 우리 사회의 어떤 기대와 관심이 교육에 대한 이제 선한 영향력, 또는 교육적인 영향력으로 바뀌기 위해서는 오늘과 같은 이 수기의 자리가 더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발표와 토론이 그 수기의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 분과에 참여해주신 발표자 선생님, 토론자 선생님, 그리고 지금 실시간 채팅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도 있는데요. 청중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분과 2 국어교육 평가 분과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